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돌아온 중고쇼입니다. 저는 말포이고요. 저는 와일도입니다. 오늘은 케이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건데요. 케이팝. 네. 하지만 주제는 K-엔터 이대로 괜찮은가?입니다. 그러니까 K 엔터사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어 한국에 있는 주요 이제 케이팝 엔터 사사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뭐가 있죠? 주요 아, 엔터사사들. 그렇죠. 하이브, 음. 이제 옛날 빅히트였죠. 하이브와 SM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이제 음. 큰 사가 누구나 알고 있는 사가들이고요. 제일 크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엔터 중소 엔터사들이 있는데 음. 거기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서. 요즘에 그 4개 엔터사의 시총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뭐 시총 순위를 봐도 될 것 같고 아니면은 그냥 그 산업 내에서의 순위들? 요즘은 맨날 바뀌죠, 사실 이게. 근데 하이브가 시총은 원탑이고요. 음.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원래는 YG가 높았을 때도 있고 뭐 JYP가 높았는데 요즘 JYP가 높죠. JYP 형님이 좋은 자리를 얻으셔 갖고. JYP가 누가 잘 나가죠? 스트레이키즈가 JYP 맞나요? 그렇죠. JYP 스트레이키즈가 훌륭하시고요. 음. 그다음에 네, 스트레이키즈가 지금은 JYP에서는 제일 좋고, 뭐 각 엔터사별로 하이브는 뭐 BTS, 또 완투어 뭐 다른 그 세븐틴, BTS 쉬고 있으니까 세븐틴이 요즘은 하이브에서 잘하고 있고, SM은 뭐 NCT, 그다음에 YG는 뭐 블랙핑크, 이렇게 그 뭐라 그래, 어 뭐라 그러죠? 그 대표 어 아이돌들이 있는데, 네. 예. 음.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수익을 끌어당기고 뭐 다른 이제 분들도 열심히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케이팝은 뭐 일단은 산업 자체는 괜찮은데 그렇죠. K-엔터들 이대로 괜찮은가가 주제이니 뭔가 이제 문제의식이 있을 것 같은데 뭔가요? 오늘의 주제 한번 풀어 주시죠. 그렇죠. 뭐 사실 K-엔터를 보기 전에 K-팝을 약간 또 짚고 넘어가면, K-팝은 지금 거의 황금기입니다. 일단 여러분 잘 아시는 K-팝 데몬 헌터즈의 이 수록곡들이 엄청 흥행을 했죠. 골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기사가 났는데 그래미 어워즈의 주요 부문들의 후보로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로제 아파트도 올라가긴 했는데 그거를 케이팝으로 볼까는 쪼끔 저는 의문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골든과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들고 가기도 하고, 흥행도 뭐 빌보드에서 몇 주 동안 1 위를 했고, 그런 케이팝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전방위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수요가 놀러가고 있다는 거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방금 이제 말씀을 꺼내 주셔 가지고 좀 궁금증이 생기는데 로제의 아파트를 케이팝으로 볼지 모르겠고 골드는 케이팝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라고 했을 때 케이팝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뭐 어려운 질문일 것 같긴 한데. 그거는 많은 사람들에서 지금 의견이 분분하고 전문가들 중에서 들 사이에서도.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케이팝이라는 거는 어떤 그 보이밴드, 걸밴드들이 그 특정한 안무와 함께 그 노래를 부르는 거를 저는 케이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의미에서 로제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아이돌 그룹들에서 파생된 솔로들이 하는 것도 케이팝으로 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로제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루노 마스와 같이 했고 그 음악 스타일 자체도 케이팝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미국의 전형적인 팝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저는 쪼끔은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수와 이제 무대 포맷 플러스 음악 스타일 이런 것들을 좀 잘 고려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는 게 이제 케이팝을 정의를 하는 거다. 저는 그렇습니다. 아. 단순히 한국 사람이 노래를 불렀다고 해서 케이팝이라고 보는 거는 케이팝이라는 그 어떤 장르적 형태를 무시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말이 되네요. 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케이팝이라는 거는 흥하고 있다. 지금 굉장히 한국에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들이 이런 케이팝이라는 거를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좋다는 걸 인식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이런 것들이 마이너한 어떤 숨겨야 될 그런 서브컬처가 아니라 이제 지금 메인 컬처로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또 앞으로도 계속 수요가 늘어날 거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음악을 이제 들을 거다. 그리고 공유할 수 있다. 이런 거 중에 하나의 문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다면 이 한국의 엔터사들이 이러한 황금기를 제대로 누리고 더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온 겁니다. 음. 이게 한국 엔터사들이 제가 느끼기에 케이팝이라는 게 저는 이제 미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는데 확실히 미국 안에서 케이팝에 대한 인지도나 그런 케이팝 관련된 문화들을 대하는 태도가 되게 많이 달라지긴 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변화가 진짜 최근 10 년에 되게 급격하게 좀 변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생 때인 뭐 2000 년대 말 혹은 2010 년대 초 때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미국 안에서 아시안 계열 친구들한테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긴 하지만 전방위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인지도가 없었던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느 순간 뭐 BTS가 등장하고 어 블랙핑크가 이제 미국 무대 돌고 하면서 이제 급격하게 이런 인지도가 확산된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그렇게 급격한 케이팝의 인지도 상승이 일어난 시기를 놓고 봤을 때 K 엔터사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4개 회사들 급격한 성장을 같이 이제 좀 경험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매출적으로. 매출적, 음. 파이낸셜적으로도 BTS가 하이브의 파이낸셜에 끼친 영향은 어마어마하죠. 사실 그 빅히트가 옛날에 BTS가 미국 진출하기 전, 아니 미국 진출할 때는 아니지만 하이 어 빅히트가 이제 BTS가 한국에서 활동하고 그렇게 한국에서 하이브를 못 끌었을 때는 빅히트가 파산 직전이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투자자를 모집해서 아주 저밸류의 투자를 받고 계속 활동을 하다가 시기가 있었는데, 그 BTS가 한국에서도 인기를 끌고 그다음에 미국 진출하면서 지금의 하이브가 된 거죠. 그 많은 수익들을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계속 인수합병을 하면서 눈집을 불려나가고, 지금은 이제 세븐틴 뭐 다른 걸그룹들도 있고 다른 보이밴드도 많고 이런 것도,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 옛날에 이제 저스틴 비버가 있었던 그 미국의 레이블도 인수를 했죠. 그런 것들을 뭉쳐 키워서 지금은 뭐 2조 매출이 2조 넘는 이제 엄청난 대형 회사가 됐고, 음. 아마 마찬가지로 S1이나 JYP 이런 분들도 이제 수익이 계속 늘고 있어요. 매출이 계속 늘고 그 수익도 계속 늘어나고, 그런 해외 진출이 있음에 따라서 YG는 뭐 블랙핑크가 해 가지고 엄청나게 클 때가 있고, 블랙핑크 쉴 때는 또 줄어들긴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또 활동 재개해서 다시 또 늘어나고, 그렇게 이제 미치는 영향들이 어마어마합니다, 해외 진출이. 그래서 이 엔터사들이 해외 진출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엄청 열망을 가지고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음. 맞아요. 저도 이제 기억을 되새김질해 보면은 진짜 옛날에는 그러니까 막 빅뱅 이런 시절에도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엄청 이게 되게 큰 문화적 혁신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얼추 기억하기로 막 JYP, YG, SM 각 그때는 이제 빅히트 혹은 하이브가 없었을 때 혹은 되게 존재감이 미미했을 때니까 이 3 개사가 시총이 막 1,000억대 뭐 매출도 뭐 많아야 막 1,000억 그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 이제 BTS가 등장하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하이브가 그때 당시에 이제 빅히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IPO를 했었는데 그때 엔터사 처음으로 막 조 단위 밸류에이션 받는다 이런 걸로 엄청 뉴스가 됐었던 것 같고 그 IPO 당시에도 그전까지 케이팝, K엔터의 부흥을 이끌었던 제가 느끼기에는 SM이 그 당시에는 1위 업체로 좀 그 입지를 공고하게 했었던 것 같은데 SM이 밸류에이션이 막 4천억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갭이 엄청나게 있었던 거죠.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는 엄청나게 더 큰 갭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랬던 엔터 산업이 글로벌로 확장을 하면서 이게 엄청나게 빠르게 확장을 했다. 파이낸셜리. 그런 것 같네요, 진짜. 맞습니다. 뭐 첨언을 드리자면은 좀 디테일한 거긴 한데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 시스템을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그 하이브라는 회사 안에 다양한 레이블들이 있고 이 레이블들의 독립성을 챙겨주는 것 같아요. 요번에 이제 있었던 그 사태, 리니 비즈니스 사태를 리니지가 보면은 그 어도 같은 경우에도 독립적인 레이블로서 기능을 하고 그 안에서 관리하는 것들은 이제 그 레이블 안에서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이제 DM 자체가 조금 더 밸류를 줄 수 있는 그런 형태고, 즉 그 옛날에는 이제 SM이나 JYP 뭐 YG 같은 경우에는 통합적으로 이제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 모델을 SM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델을 조금 더 자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M 같은 경우도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되게 단순한 이름으로 레이블화 해 가지고 진짜 그 안에 있는 아이돌 그룹들을 관리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이브가 밸류를 더 받는 거는 뭐 TSMC도 있지만은 그러한 이제 BM 자체도 아예 좀 차별화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그 갭을 벌린 것 같고, 그전에도 이제 SM이나 YG 같은 거, 특히 YG는 해외 진출에 공을 많이 들였어요. 빅뱅이 중국에서 엄청난 히트를 했고 그 동남아에서도 히트를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밸류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래도 밸류가 차 있는 건 이제 미국이라는 그 거대한 시장과 그런 독립적인 레이블 어 비즈니스로 좀 더 하이브가 가져간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디테일했고요. 근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게 그러니까 이 비전문가 플러스 이제 이런 케이팝 산업에 대해서 정말 큰 관심을 안 갖고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 궁금증이 드는 게 그렇게 레이블화한다라는 뜻인즉슨 되게 뭐 좋게 포장하면은 독립성을 보장을 해 준다라는 거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 가지 정형화되어 있는 성공 방정식이 없다라거나 아니면은 있다고 한들 그거를 잘 적용하기 어려운 모델일 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예측 가능성과 그런 성공 모델에 대한 그 스케일러빌리티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레이블 중심의 모델이 적용된 하이브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았다라는 게 좀 상충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이제 하이브가 보여줬던 그 성공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뉴진스도 그렇고 BTS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레이블을 계속 독립해서 만든 게 아니라 사실 있는 레이블들을 인수를 한 거죠. 플레디스 같은 경우에도 하이브가 인수를 했고, 플레디스 같은 경우에도 이미 성공을 한 기획사잖아요. 그거를 이제 인수를 해서 독립적인 레이블로 생각을 하게 만든 거죠. 이제 자기 안에 있는 회사 자회사지만은 그걸 레이블화 시켜서 거기 있는 이제 아이돌들을 플레디스에서 관리하게 하는 거고, 물론 하이브에서 이제 있기는 없겠지만은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레이블들도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도어 같은 경우에 이제 미니지램이라는 이제 훌륭한 사실상 그때는 훌륭한 프로듀서이자 이렇게 비주얼 디렉터였죠. 그런 이미 이제 매니지먼트들이 있으니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안 될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다 당연히 성공시킬 거고, 그리고 성공을 시켜 보고,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그런 기대감이 증폭돼서 계속 그런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이제 투자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밸류를 더 높게 줄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막 이것저것 레이블 다 파편적으로 생겨나서 걔네들한테서 이제 진짜 로또 당첨되는 것처럼 그냥 랜덤하게 하나가 성공하면은 이걸로 뭐 '앞으로 5 년, 10년 끌고 가겠지.'라는 이런 기도메타적인 모델이 아니라 어찌 됐든 능력 있는 그런 프로듀서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레이블들을 영입을 시키는 거고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가이던스는 주되 각각 프로듀서들이 갖고 있는 그런 독창성과 차별점들을 그래도 부각시켜서
이제 대중들한테 본인들의 고객들한테 각기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아티스트들을 좀 계속 배출해 내는 그런 모델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되는 거겠죠? 아주 잘 정리해주셨습니다. 아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포장 전문가입니다. 아 포장 전문가. 포장이 너무 잘 돼 있는데요. 네네. 내용 과대 포장이 아닌가. 진짜 이게 정확하시고요. 음. 오히려 기동 메타는 옛날에 있던 엔터사들이 하던 그 행태죠. 음. 아주 옛날 SM이 옛날에 했던, 아니 YG가 옛날에 했던 그 프로듀싱 한 번 해서 딱 냈는데 잘 되기 비교가 되는 음. 그런 거고, 음. 이제 그걸 넘어서서 각각의 레이블들에서 나면은 성공해도 실패해도 사실 다른 레이블들이 커버를 할 수 있고, 그런 형태니까 이제 좀 더 리스크 어버시브 된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 그렇게 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저는 뭐 거기서 걱정을 해야 되냐? 이게 있는 거죠. 이제 저는 그거를 말해야 되는데, 오늘 주제 핵심. 예. 예. 이미 여태까지 서론이 너무 길었다. 소원은 좀 길었습니다. 음. 케이팝은 어제 잘 되고 있고 엔터사이트도 잘 되어 왔다. 하지만 왜 뭘 걱정해야 되냐가 핵심이죠. 지금부터는. 말씀해 주시죠. 뭘 걱정해야 되나요? 저는 그래서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지금 엔터사들을 가지고 있는 매출 BM이 너무 특정 고객군에 몰려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해외 진출에 있어서 경쟁이 너무 심할 거고 모니타이제이션이 쉽게 되지는 않을 거다. 고 세 번째는 이 케이팝 자체에서의 경쟁과 그리고 진출 자체도,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룹을 내는 것 자체가 어려울 거다라는 게 이제 제 이유입니다. 좋습니다. 한번 하나하나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그렇죠. 일단은 첫 번째로 BM을 보시면은 뭐 많이 아실 수도 있어요. 이건 유명한 거라 가지고. 근데 지금의 엔터사들이 음반을 판매하는 정책, 그러니까 정책은 한 사람에게 많은 양의 음반을 팔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앨범 안에 포토카드가 들어있는데 랜덤이에요. 근데 이게 서민 6가지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각각의 멤버들의 곱하기 뭐 몇 개 정도 있겠죠. 그런 서민 6가지도 있고 막 72가지도 있고 이런데, 이거를 다 어쨌든 모으려는 하드코어 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앨범 하나를 90개, 80개 사거든요. 그리고 통계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팬들이 평균적으로 30개를 삽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산 게 90개, 100개 넘어가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포토카드만 있는 게 아니고 팬사인회 추천권, 그리고 뭐 콘서트 추천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팬들 입장에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팬사인회 가려면 이거를 사야 돼. 그리고 추천권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음반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판매를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콘서트 MD가 있거든요. 그 콘서트 안에 굿즈들이죠. 이 굿즈들을 파는데 이 콘서트 안에서만 살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 보니까 팬들 입장에서 또 이런 거를 다 사줘야 또 자랑을 할 수 있고 그 팬심을 채울 수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 아니까 콘서트에서만 파는 것들 콘서트에서도 계속 팔고,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하드코어 팬들에게만 몰린 소위 말하면 이제 빨대를 굽는다고 하죠. 그렇게 하드코어 팬들에게만 모니타이제이 될 수 있는 BM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서만 계속 매출을 창출했고, 그게 분들이 굉장히 소수일 거 아니에요. 그런 소수에게서만 큰돈을 뽑아내는 그런 좀 어찌 말하면 기형적인 형태의 이제 BM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쉽진 않은데, 이 앞으로 말씀만 드렸다시피 케이팝이 캐주얼화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듣고 많이 공유하는데 이런 캐주얼 팬들은 이만큼의 소비를 하지 않을 거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하드코어 팬들은 계속 남아 있는데 캐주얼 팬들이 돈을 안 쓰면은 결국에는 콘서트 매출은 늘어나겠지만 다른 매출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엔터판들이 이런 BM으로 가지고 간다면은 뭐 이런 시장의 확대에 대해서 혜택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할 거다.
게 생각입니다. 첫 번째. 어 그 약간 우리나라 엔터 산업의 특성일 수도 있겠네요. 비슷한 산업이 있잖아요. 게임사. 게임사도 흔히 말하는 고래 유저 몇 명한테서 매출의 뭐 한 80-90%를 다 이제 벌어들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데 K 엔터사들도 비슷한 거다라고 좀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정말 진성 고객들한테서 최대한 많은 매출을 뽑아내는, 그래야지만 이게 서스테인 되는 그런 구조인 거고, 실제로 제가 이거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예전에 컨설팅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제가 직접 한 프로젝트 아닌데 이제 모 엔터사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던 친구가 얘기를 해 주기를, 원래 이제 회사는 각각 본인들의 고객들을 세그멘테이션, 그러니까 유형화해 가지고 그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사업적으로 어 더 다가가고 이제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매출을 뽑아낼 수 있고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유형화를 하는 그 터미놀로지가 막 진성 빠순이, 일반 빠순이, 뭐 일반 고객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엔터사들이 고객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좀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안 좋은 거긴 한데, 그렇게 표현한다는 게 어찌 됐든 그런 되게 진성 고객군한테 되게 의존을 많이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 또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면은 앞으로 이제 케이팝 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캐주얼 고객군이 엄청 많이 늘어날 텐데 그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은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지, 모네타이제이션에 대한 그 모델의 확장이 잘 이루어져야지 이런 키 엔터사들도 케이팝 문화 확산의 그런 혜택들을 최대한 많이 받아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역시 포장이 또 확실하시네요. 포장해서 필요하시면 불러주십시오. 아, 이사 이거 선물 포장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모니타이제이션, 캐주얼 팬들에 대한 좀 배려와 모니타이제이션이 필요한 것 같고, 현재로서는 근데 그런 움직임이 아직은 제가 보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된다. 그런 게 있고, 사람들도 관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런 관성이 있어서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매출 구조는 또 특히 또 회사의 거의 기둥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쉽진 않을 것 같다. 하지만은 뭐 노력을 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두 번째랑 또 연결이 되거든요, 사실. 해외 진출을 해야 하는 건데 이제 해외에서 많은 하입이 오니까 해외 진출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제가 이걸 아까 말씀 터미놀로지는 이제 신성 빠순이라고 하지만은 보통은 슈퍼팬이라고 부르거든요. 슈퍼팬들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예. 그 회사들이 좀 그런 거고, 보통은 이제 슈퍼팬이라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의 해외에서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한국국제교류문화진흥원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봤는데, 어 자료 조사까지. 네, 보면은 확실히 동남아 쪽 분들이 이제 슈퍼팬들이 되게 많아요. 인도네시아가 52% 정도. 이게 근데 뭐 케이팝뿐만 아니라 K컬처에 대한 거거든요, K콘텐츠. 그래서 좀 그거는 유념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케이팝도 포함됐다 하면은 이제 인도네시아 52%, 필리핀이 51%, 태국이 46%, 이 정도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이 엔터바들 타깃하는 선진국들은 뭐 유럽 국가들, 미국 이런 있는데, 이 곳들의 이제 슈퍼팬 비율이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6%, 캐나다 15%, 프랑스의 13%, 영국의 15%, 뭐 이탈리아의 10%, 독일의 9%, 이 정도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슈퍼팬의 비율이어서 전체 국민의 10%가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K 콘텐츠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 15%가, 미국에서 15%만 슈퍼팬이다 이런 거. 나머지는 캐주얼 팬인 거예요, 85%는. 그래서 이분들 이런 BM을 가지고 해외 진출을 하게 되면은 15%에게만 이런 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타겟 대상이. 그 맥시멈 15%고 그중에서도 케이팝 슈퍼팬은 더 낮을 수 있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해외 진출에 대한 그 걱정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어 슈퍼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할지라도 어찌 됐든 우리의 고객 풀 자체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해외 진출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그러면은 매출을 벌어들이는 그런 시장도 확대가 되고 매출 들어오는 것도 당연히 성장을 할 테고. 네. 죄송합니다, 카톡이.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뭐 엔터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외 진출을 하면은 뭐 도움이 되는 건 맞을 텐데 근데 여기에서의 핵심은 그러면은 결국에 뭐 해외 시장 확장되는 건 좋은데 그 안에서 그래도 이제 한국이나 동남아처럼 슈퍼팬 비중이 더 높았던 시장 같은 경우에는 투입되는 비용 대비 벌어들일 수 있는 매출이 더 높았던 건데 한마디로 수익성이 뭐 일정 부분이 보장이 됐던 건데 이런 해외 시장으로 가게 되면은 그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좀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게 좀 문제점이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수익성도 그렇고요. 근데 수익성보다는 저는 컴피티션이죠. 경쟁인데 이게 세 번째 포인트랑 좀 맞닿아 있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지금. 네네. 그래서 해외 진출을 할 때 우려되는 것들이 있는 건데 이 첫 번째로는 해외 진출이 우려되는 게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BM이고 두 번째가 경쟁이거든요. 사실 이게 또 연결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그 파이가 늘어나고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고객층이 많아지지만 그에 준하게 경쟁자들도 많아질 거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국 엔터사만 케이팝을 할 수 있냐?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닌 거죠. 다른 모든 레이블들, 모든 음반사들, 모든 그 엔터사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이제 시장이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케이팝이 확대됨에 따라서 여지가 있는 거죠. 다른 이전에는 되게 마이너한 시장이어서 '굳이 투자를 해서 들어가야 되나?' 했던 것들이 이게 케이팝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이런 음반사 다른 이제 유니버셜 뭐 소니 같은 이제 레이블 거대 레이블들도 '투자를 해서 한번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겠다.'라는 판단이 내려지는 거죠. 이게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이제 캐대언인 거고 그렇습니다. 캐대언과 캐치아이. 캐치아이는 뭐 한국 거긴 하지만은 사실 그 모듈화해서 외국인들로 만든 거잖아요. 미국 레이블에서 만든 건데 그렇고 캐대언 같은 경우는 아예 외국에서 만든 거잖아요. 한국인들이 참여를 했다고 하지만은 뭐 그렇게 비중이 크진 않은 것 같고 거의 외국 미국인들과 코리안 아메리칸이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미국인들이고 미국 레이블에서 그거를 제작한 거니까 사실상은 한국에 관여를 했다고는 힘들죠, 보기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미국에 있는 그런 레이블들도 충분히 이런 아이돌 그룹을 프로듀싱해서 그 입맛에 맞게 오히려 더 로컬라이제이션을 훨씬 더 잘하겠죠. 낼 수 있다. 그러면은 경쟁이 훨씬 치열해지고 그 파이를 커진 파이를 많이 가져올 수 있냐? 라았을 때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또 뭐 그래서 미국에 한국 엔터사인데 미국 진출하는데 우위가 있냐? 그거는 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미국 레이블들이 훨씬 더 고객을 잘 알고 훨씬 더 입맛에 맞게 낼 건데 그런 측면에서도 경쟁이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BM도 안 좋은데 파이도 뺏기면은 '해외에서의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게 우려 사항인 거죠. 음. 근데 이제 말씀 주셨던 그런 예시들을 들어보면은 그 캐대언도 그렇고 캐츠아이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그룹들을 프로듀싱했던 사람들은 한국인들인 거잖아요. 혹은 코리안 아메리칸이거나 프로듀싱한 주체는. 캐대언은 논쟁의 여지가 있죠 그것도. '한국인이냐?' 했을 때는 '한국인으로 봐야 되냐?' 이런 거죠. 특히 캐대언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한국인이 참여를 거의 안 했을 겁니다. 뭐 작곡에는 참여했을 수 있는데 그 전반적인 컨셉을 잡고 그러한 그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컨셉에 맞게 시각적으로 비주얼 디렉팅을 하는 거는 다 소니에서 했고요. 소니가 한국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 소니가 자본 투자를 했지만 그거 담당하셨던 분 코리안 아메리칸 아니신가요? 감독분 말씀하신 게 네. 코리안 아메리칸이잖아요. 뭐 저는 뭐 코리안 그러면 아메리칸이 저 코리안이라고 하는 거를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한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런 한국
엔터 산업 관련해 가지고 좀 거기서 이제 경력을 쌓으면서 뭐 역량을 쌓으신 분이지 않나 싶어 가지고. 아. 네. 아니 분명히 당연히 한국에서 영향을 많이 받으시긴 했는데 한국 엔터에서도 많이 영향 받으셨고 원래 케이팝의 뿌리가 거기 있으니까. 음. 그 제 말은 거기서 영향을 받다 치더라도 음. 그 자본이 외국의 자본이고 외국 사람이고 음. 외국인들로 이루어지는데 한국 엔 그러니까 한국 엔터사에서 굳이 했던 거를 소비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핵심이죠. 그쵸. 근데 이제 저는 한국 K 엔터사들의 그래도 가능성을 최대한 한번 고려를 해서 말을 해 보자면, 어찌 됐든 지난 뭐 한 20년 내지 30년 동안 이 산업을 키워온 장본인들로서 되게 내부적 노하우도 많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런 프로듀싱 혹은 뭐 실제 아티스트 관련된 전문가 풀도 당연히 이 업계 선도사로서 많이 가지고 있을 거고, 이러한 경쟁력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제 자본들을 적절하게 투입해 가면서 이 시장에 맞는 로컬라이제이션도 잘 진행을 하면서 경쟁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경쟁 우위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 거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뭐 유니버셜이나 소니 이런 외국계 글로벌 기업들도 자본을 투입해서 성공을 시킨 사례들이 있긴 하지만, 어찌 됐든 이런 산업 내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경쟁력의 주체는 이제 뭐 한국인들이 쌓아 놓은 IP라든지 그런 노하우들이 기반이 되는 거니까, 어찌 됐든 현재로서 이 부분에서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 한국 엔터사들이 이거를 잘 활용을 하는 방안을 앞으로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이게 자기들끼리의 싸움이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외국계 기업들이 되게 빠르게 치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미국 혹은 해외 시장들에 이제 진출을 했을 때 경쟁 관련된 전략을 훨씬 더 촘촘하게 짜야 될 것 같다. 그런 의견일 수 있겠네요. 그래야 하죠, 음. 살아남으려면. 어쨌든 그거는 이제 미래에 대한 전략에 대한 거고 저는 이제 현재에 대한 현재와 뭐 극미래적인 이제 상황에 대해서 그냥 분석을 한 거죠. 음.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좋진 않다 마냥. 그쵸. 분명히 앞으로의 위협 요소이긴 하죠, 그렇죠. 확실히. 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또 이어지는 거죠 사실은. 세 번째 세 포인트. 번째 모멘트도 이제 해외뿐만 아니라 다른 경쟁도 있다고 봐요 저는. 이게 대표적인 게 가상 아이돌들이죠. 음. 가상 아이돌들이 빠르게 치고 오고 있는데 네. 사실 이게 근간인 이제 버튜버도 있고 아니면은 가상 아이돌을 어 아예 아이돌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특히 이제 좀 더 서브컬처가 사람들 속에서 깊이 들어오다 보니까 특히 국내에선 쪼끔 더 많이 침투되는 것 같아요, 서브컬처의 침투율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캐릭터들이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크게 줄어들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러한 가상 아이돌로 봐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또 시장 파이를 침해한다?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경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외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을 가지고 아니면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는 이제 엔터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뭐 근데 SM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쪼끔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게 뭐 광야를 통해서 많은 디지털 세상에 대한 그런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버추얼 모델이 있어요, 버추얼 아이돌이 SM에도. 원래 나이비스라는 그러니까요. 예. 실제로 있고 그게 근데 나비스가 우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유명한 걸그룹 에스파 에스파의. 그러니까 에스파에 분신들도 있고 그들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나비스. 라비스라는 네. 제가 이름을 까먹을 수도 있어요. 라비스 아닐 수도 있는데 네. 한 명이 있어요, 가상 아이돌이. 아. 가끔 에스파하고 같이 나오고 네. 단독으로 또 솔로 활동도 하는데 뭐 그렇게 막 인기가 있지는 않은데 SM이 그런 부분에서는 쪼끔 더 앞서 나간다, 다른 그 엔터사들 비해서는. 음.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이제 플레이브 되게 유명하거든요 사실.
플레이브. 네. 가상 아이돌인데 남자 아이돌. 네. 네. 되게 유명하고 서울시 지금 홍보대사도 하고 있고 어 뭐 음반 1위 막 음방 1 위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 음반도 잘 팔리고. 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더욱더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라는 게 이 가상 아이돌의 장점은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어디나 있을 수 있고. 그쵸. 근데 사고도 안 칠 거고 사실. 그쵸. 가 가장 큰 늙지요. 장점이죠. 그냥 제가 그때 한창 그 메타버스가 유행했을 때 말한 게 얘네들 늙지도 않고 사고도 안 치고 언제 어디나서나 나타날 수 있고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아이돌 현실 아이돌들보다는 훨씬 더 우위에 있거든요, 모니타이제이션에서는. 어. 광고도 바로바로 찍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광고주들이나 뭐 팬들이나 안 좋아할 이유가 딱히 없어요. 이게 그 버추얼 아이돌 1 세대 큰형님 계시잖아요, 아담. 제가 기억하기로 아담도 인기가 엄청 많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기술력의 한계로 인해서 이 아담이 활동하는 그런 뭐 장면들을 뽑아내려면 비용이 엄청 많이 들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접게 되었던 걸로 기억하고, 근데 이제 이런 비용 측면이 뭐 AI의 발전 등으로 인해서 획기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버추얼 아이돌의 장점들이 더 부각되고 앞으로 이 시장 내에서의 프레젠스가 조금 더 확장될 거다. 확장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전히 고퀄로 하면은 비싸거든요. 예를 들면은 네이버라는 그룹이 있어요.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에서 한 그 넷마블하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 합작회사인데 엄청나게 고퀄로 CG를 만들어서 그 인간과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서 이제 공연을 하거든요. 근데 거의 5 분가량의 음반 정도의 그걸 만들려면은 제가 듣기로는 몇 천만 원 정도를 소요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 5 분에 몇 천만 원이 사실 너무 큰 금액이잖아요. 그렇네요. 아직까지는 CG를 그 정도로 올리려면 그런데 플레이브 같은 경우에는 카툰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CG가 많이 들지 않아서 그런 측면에서 비용 절감이 되는 거고 앞으로는 그래서 카툰형 약간 2D 완전 이게 인간 합성한 그런 3D보다는 카툰형 2D 이제 라이브 2D라 그러죠. 파라 2D나 아니면은 이제 약간의 카툰형 3D 같은 이제 버추얼 아이돌이 조금 더 흥행을 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아담 분이 계시지만은 조금 더 앞으로 오면은 하츠네 미쿠가 있죠, 하츠네 미쿠. 그 일본 네. 그 만화 아닌가요? 아니 하츠네 미쿠가 보컬로이드거든요. 네. 어. 컨셉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거의. 이제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캐릭터가 나와서 그걸 공연하는 건데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거는 2010 몇 년도쯤에 일본에서 하츠네 미쿠가 공연을 하는데 홀로그램으로 공연을 했어요. 홀로그램. 네. 근데 그게 진짜 3D 홀로그램이어서 어디서 보든 다 그 각도로 보여요. 어. 그게 이미 일본에서는 그 기술을 가지고 했던 거고 그러니까 일본 엔터프라이즈에 그런 거에 엄청난 기술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거고 지금 일본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뭐 예를 들면 이제 홀로라이브 같은 거죠. 이런 친구들은 뭐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는데 이런 버추얼 아이돌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인기를 많이 끌고 있어요. 유튜브 슈퍼챗도 버추얼 아이돌들이 다 1, 2, 3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쟁이 훨씬 더 심화되고 있다. 어. 이게 사실 콘서트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티스트와 관객 간의 인터랙션이잖아요. 되게 그 리얼 타임 인터랙션인데 그런 부분도 이제 기술적으로 충분히 잘 구현해낼 수 있는 거죠. 이미 뭐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이제 바디 트래킹을 하잖아요. 나중에 어디 있는 스튜디오에서 바디 트래킹하는 카메라로 찍어서 그거를 송출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그 스튜디오에서도 사람들 볼 거고 이미 그 줌하는 것처럼 음. 인터랙팅이 다 됩니다. 그거는 이미 넘어갔고요. 예전 일이구나. 예. 이제 어떻게 그 생동감 있게 만들 거냐는 이제 저희 한국에서는 이제 아직은 이제 ED 평면 TV에다가 이제 사람들 아이돌들 나와서 춤추고 그 인터랙션 하는 건데 일본은 이미 홀로그램 띄워 가지고 인간처럼 보이게 한다는 거죠, 그런 캐릭터들을. 음. 그래서 좀 그런 것들에서도 이제 '경쟁이 좀 있을 거다.'
어쨌든 같은 아이돌들이고 타겟층이 비슷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시장에서 막 메이저 색으로 발돋움할 만큼은 아닌 거죠? 아 그렇죠. 어 아직은 서브컬처고 그냥 마니아들이 되게 좋아하는 건데 또 모르죠. 옛날에 케이팝도 되게 마니아였고 누가 케이팝 좋아해 막 "아 케이팝 좋아한다." 이런 이거였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제 서브컬처의 진출이 굉장히 높거든요, 현재로서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거에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거부감이 줄어들면은 그런 것도 나중에는 메이저 컬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먼 미래겠지만. 음. 그래서 이런 경쟁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요인들에서 쪼끔 미래를 의문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메이저 K 엔터사들에 대해서. 또 그렇네요. 확실히 어 분명 기회의 영역이 존재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리스크도 있고 현재 갖고 있는 사업 모델과 그들의 경쟁력이 앞으로도 지속될 거냐에서도 의문부호가 확실히 존재를 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네요. 맞습니다. 당연히 시장의 커짐에 따라서 성장의 가능성은 되게 높은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에 따라서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이 엔터프라이즈도 같이 성장할 거고 "황금기가 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고요. 저의 의견은 인제 마이너한 어떤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정도로 봐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게 메이저이긴 전혀 아닙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근데 그 기대감이 '그 정도인가?'라는 거죠. 이게 약간 순수 시장 성장이 이들의 매출 사업 성장에 반영이 되기는 그래도 애로사항들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현재 as is 사업 모델로서는 사실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이 변화에 맞게 이런 엔터사들이 뭐 전략을 좀 수정하고 경쟁력을 강화를 하면은 그런 시장 성장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 같긴 하다. 뭐 그런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조금 더 그래도 보수적인 뷰로 바라봐야 된다. 저의 생각은 그렇고요. 네. 좋은 물론 의견입니다. 쪼끔만 더 붙이면은 뭐 잘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캐치아이는 저는 긍정적이고요 되게. 캐치아이 무대를 봤는데 기존의 한국 걸그룹과는 훨씬 되게 에너지가 넘치고 아 그래요? 파워풀하고 네. 한국 걸그룹도 에너지 넘치지 아이 않아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음. 굉장히 진짜 약간 서양식으로 그게 음. 구현해져 있다. 이게 지금의 걸그룹들도 당연히 그 파워가 넘치지만은 각이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걸그룹이다 보니까 쪼끔 더 여성스러운 면을 강조하는 부분도 많고 근데 캐치아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걸크러쉬라 그러는 걸파워라 그러는 이제 여기서는 굉장히 트워킹도 하고 막 무대에서 그런 어. 측면이 이렇게 강조되는 것들이 있어서 되게 긍정적으로 봤고요. 로컬라이제이션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렇네요. 그런 부분은 진짜 로컬라이제이션이네요. 네. 그래서 SM의 디얼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에 있는 영국인들로 구성된 보이밴드거든요. 굉장히 한국 거랑 똑같이 해요. 한국 아. 보이밴드가 하는 거를 똑같이 그냥 다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실패 요인이지 않았을까. '로컬라이제이션이 잘 안 된다.' 인종만 영국인이고. 네네네네. 이게 국적만 영국인인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잘하는 부분들도 있고 뭐 하이브는 또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제 오디션 프로도 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엔터프라이즈를 더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게 있죠. 그리고 2 부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2 부에서 말할 수 있는데 이제 JYP의 보잉 밴드 진짜 밴드가 있거든요, 그 락 밴드가. 그런 부분들도 제가 말씀드릴 게 많은데 네 여기까지 일단 줄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사실 일부 시간이 예. 꽤 많이 지나가 가지고 네. 근데 되게 많이 좋은 내용들을 다룬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열심히 했고요. 좋아. 이거 하나만 알아주십시오. 아니 이게 사실 준비한 자료들을 보면은 엄청 전문적이고 리서치 되게 많이 해 주셨는데 이걸 그냥 짧은 시간 내에 서로 대화로 풀어 나가려다 보니까 뭐 안 담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의견들이 시각이 그냥 단순하게 '아 내가 보기엔 이런데.' 이렇게 되게 쉽게 나온 시각은 아니다. 우리 말포이 님께서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쏟아부어서 리서치를 해 주셔서 나름 깊이 있는 그런 시각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내가 인정해 준다.'
아, 한 명의 인정이면 뭐 충분합니다. 다 끝났고요. 좋아요. 그렇습니다. 뭐 보통 저희 그 통계상 청자들이 여기까지 듣지도 않습니다. 이거 듣는 사람 나밖에 없어. 네, 지금 몇몇 소수의 이제 강성 팬들, 슈퍼 팬들 밖에 없어요. 네, 저희도 슈퍼팬 많이 만들어야죠. 아, 우리가 진짜 우리한테 질문을 해야 될 내용들이네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이거를 보고 배워서 열심히 하면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 부로 짧게나마 좀 돌아오겠습니다.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부. 네. 네. 저희 2 부로 다시 돌아왔고요. 2 부도 여전히 케이팝에 대해서 짧게나마 좀 얘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인터미션 저희 음악이 들어가잖아요. 1부, 2부. 그렇죠. 예. 아,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1부 딱 끝나고 저희 사실 꽤 오랫동안 좀 쉬면서 2부 준비하고 하는데 녹음 들어보면은 '아 1부 끝났습니다.' 하고 바로 2부가 시작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색했는데 지금은 이제 2부 딱 시작하는 느낌이 진짜 나는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역시 음악 덕분이죠. 이 아 음악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연결을 시키나. 이걸 이렇게. 맞습니다. 진행의 맛이죠. 훌륭합니다 아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케이팝을 지금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뭐 저도 막 케이팝을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기 계시는 왈도님은 뭐 본인께서는 이제 문외한이라고 하시니까 저의 플레이리스트에 케이팝 노래는 빅뱅 이후로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그냥 사죄의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케이팝을 막 자주 듣지는 않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좀 보게 됐는데 그 JYP의 아까도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애쉬니얼즈 히어로즈라는 밴드가 있어요. 보이 밴드. 이게 보이 밴드라는 게 진짜 아이돌 그룹이 아니라 음악을 연주하는 애들이에요, 밴드. 근데 사실 그런 밴드 예전에도 있긴 했었잖아요. 그렇죠. 뭐 가령 CN블루, 네, 아니면은 요즘 맞나? 데이식스. 그러니까 네, 그런 류의 밴드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게 쪼끔 달라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하는 게 쪼끔 더 헤비해진 것 같아요. 그 옛날 뭐 데이식스보다 확실히 헤비하고요. 아, SM이라고 하셨나요? JYP입니다. 그러니까 JYP. 데이식스가 JYP거든요. 네. 데이식스는 되게 이 그 팝에 가깝죠. 사실 밴드인데 이제 팝에 가까운 마룬 5에 더 가까운 음. 고 이 엑디즈라 그러는 이제 엑시디너리 히어로즈인데 잠깐만. 이름이 정확히 뭐라고요? 엑시디너리 히어로즈 엑시디너리가 무슨 단어죠? 없는 단어죠. 만든 거구나. X로 시작하고 아. 디너리 히어로즈. 그러니까 올디너리에서 올 대신에 X? 오디너리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네. 네네네네. 그래서 그 엑디즈라 불러요. 엑디지. 엑디즈. 엑디즈. 이즈. 오케이. 예. 그 엑디즈가 추구하는 음악이 쪼끔은 더 헤비해졌거든요. 저는 이제 좀 골수 메탈 팬이긴 한데 네. 네, 그걸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굉장히 프로듀싱이 잘 돼 있어요. 오. 제가 느끼기에는. 얘네들이 특이한 게 당연히 대중적인 음악도 하거든요. 근데 쪼끔 더 헤비한 음악들은 가사가 영어로 돼 있어요. 음. 그래서 해외에 이제 어필을 하는 것 같고 어. 근데 쪼끔 더 대중적인 음악들은 한국어를 그래서 이게 분리를 아예 시켜 놨어요. 전략적으로 그쵸. 라이브를. 전략적으로 이거를 타겟팅한 거죠, 고객분들을. 이제 음. 데이시스 같은 음악들을 보통은 국내에서 많이 원하시니까 그런 음악들을 하시는데 그런 음악들을 한국어로 이제 발라드도 하고 뭐 이렇게 신나는 음악도 하고 그런데 좀 헤비한 음악들 그 약간 헤비한 게 어느 정도 하면 해외에 이제 외국의 브링 미 더 호라이즌 알죠. 정도의 음악 스타일이 비슷해요, 굉장히. 음. 그리고 쪼끔 헤비한 J락 같은 측면이 있는데 그런 정도의 음악을 하는 거는 이제 그 영어로 가사를 해서 영어권에 좀 어필을 하려는 것 같아요.
아. 해외 인제 메탈 팬들이 많은. 그래서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신기하다.' 이런 게 있고 애들이 또 애들이랑 모르겠는데 또 사람들이 멤버분들이 잘생겼어요 되게. 저는 잘생겨야지. 예 잘생겼어 되게. 그래서 소녀 팬들이 많을 것 같고 제가 그 라이브 영상 봤는데 쪼끔 메탈 팬으로서는 쪼끔 뭐라 그래야 돼요? 기괴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좀 그런데 말이 거의 가면 코스 영상 라이브 영상 보면은 되게 헤비한 음악을 하는데 그 관객석에 있는 되게 소녀 팬들이거든요. 아하. 이질적이구나 조금. 아 이질적이죠. 맞아. 아하. 헤드뱅잉을 하고 계시는데 전 너무 이질적인 거예요 약간. 아하. 보통 이제 제가 메탈 콘서트 현황을 보면은 되게 이제 그 우락부락한 아저씨들이 와 가지고 막 머리 길어 가지고 그 헤드뱅잉 같이 하고 막 뭐 원 오브 데스 만들고 슬램하고 막 그런 거 저도 거기 있었고 사실은. 어 그러면은 이제 막 말포인이. 그러면은 이제 그냥 다 아저씨들이거든요 사실. 여자 둘이 없고 있어도 몇 명 없는데 진짜. 그쵸. 거기는 다 소녀 팬분들인데 같이 이제 헤드뱅잉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음악에 맞춰서. 예 아. 너무 보기도 좋고 음. 이질적이긴 한데 좀 보기 좋고 좋았습니다. 약간 락이나 메탈의 이제 지평이 넓어지는 거나 옛날에 서태지 같은 거죠. 아 그렇네요. 예. 어. 그래 가지고 저는 좀 보기 좋았다. 예 케이팝이 좀 다양화시키는 거나 어. 이런 건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시도를 예전에 SM이 했어요. SM 예전에 밴드 중에 그쵸. 밴드 중에 더트렉스라고 있습니다. 근데 더 트랙스는 그게 약간 너무 한국적인 그 음악 색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게 나중에 가서는 좀 그렇게 변했는데 초기에는 약간 J락을 표방해 가지고 그 엑스제팬 아 예 표방해 가지고 약간 진짜 한국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런 노래들을 막 뽑아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번에 JYP의 액티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쪼끔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런 완전 헤비함의 색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쪼끔의 로컬라이제이션도 진행을 하면서 각 시장의 특성에 맞게 좀 유하게 가는 노래들은 유하게 가고 빡세게 가는 노래들은 또 빡세게 가고 그런 식으로 좀 전략을 잘 구성을 한 것 같네요. 맞아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되게 높게 사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하나는 더 이제 메탈의 팬으로서 그런 많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런 락이나 메탈을 전파할 수 있다는 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한 케이팝의 다양한 시도 중에 하나다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요번에. 어. 이제 캐처에도 다양한 시도겠지만은 음. 액티즈도 저는 좀 되게 좋게 보는데 아직 막 팬이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음. 유튜브 조회수가 제일 좋은 게 이제 1,000,000 회? 되게 많은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랐네. 근데 10,000,000? 이제 제일 좋은 거고 보통 이제 그런 헤비한 곡들은 1,000,000 회 정도 나오고요. 근데 막 엄청 좋은 건 아니거든요. 케이팝의 그런 그 조회수를 봤을 때는. 그런가요? 예. 엄청 좋은 건 아닌데 뭐 나쁜 것도 아니지만은 JYP 신인 보이그룹 치고는 막 엄청 잘 나가는 건 아니라서 뭐 음악적 특성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각기 매력도 있고 멤버들이 좋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듣고 들을 것 같아요 나중에도. 좋네요. 이런 시도들이.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 제가 아까 전에 비유를 우리나라 그 게임 산업이랑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게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아쉬운 점이 그런 거잖아요. 나오는 게임들 다 비슷비슷하고 사업 모델들 다 똑같고 그래서 이제 약간 '다양성이 너무 없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게 아쉬움이 있었던 건데 근데 이제 그때 저희가 게임 잠깐 얘기하면서 말코이 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그래도 요즘에 넥슨이나 이런 업체 이런 게임 회사들 뭐 데이브 더 다이버나 이런 좀 다양한 장르의 게임들을 시도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것처럼 이 K 엔터 산업에서도 그런 장르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그런 움직임이 서서히 있는 거네요. 그렇죠. 뭐 말씀하셨듯이 옛날에도 있었죠. 아니 더 트랙스 있고 어 네. 그런 나왔다 근데 이제 소위 개같이 멸망하고 다시 이제 그런 장르의 다양성 시도가 없었던 것 같은데
장르적 다양성 시도가. 이제는 근데 다시 그런 움직임들이 돌아오는 것 같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면은 뭐 초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보인다. 성과적 측면에서. 그렇죠. 네. 그게 음 고무적인 거죠. 그렇죠. 음악이 괜찮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해외 진출이 되다 보니까 해외는 쪼끔 더 음악적 팬 베이스가 다양하잖아요, 장르적으로. '그런 것들이 노리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상업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그 락 메탈을 한국에서 하는 거는 거의 상업적 자살이죠. 근데 이제 해외는 시장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자기도 노하우도 있고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장르적 다양성을 좀 충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음 좋네요. 네. 그게 좀 더 다양해질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 거죠. 지금의 케이팝이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일부랑도 연결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드렸듯이 프로듀싱이 잘 돼 있다는 거. 예 이게 프로듀싱이 쪼끔 더 이제 신경 써서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뭐 첨언을 하자면은 저는 이제 케이팝이 아니라 한국 음악에서 이제 프로듀싱 그러니까 그 상업적 측면에서 프로듀싱이 잘 된 거 이제 아이유가 제일 프로듀싱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성공 케이스. 그렇죠. 아니 그리고 몇몇 음반들 이제 아이유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음악적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프로듀싱 잘 됐다고 컨셉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이유의 채샤이어인가 채쉐인가 하여튼 그 음반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데. 노래가 뭐가 아 있어요? 뭐 제제라는 뭐 약간 아. 논란됐던 그런 네네네. 그게 굉장히 저는 상업적으로 그런 컨셉을 잘 잡아서 프로듀싱한 거라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동화 기반으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그런 아이 같은 이미지 뭐 나쁘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아이 같은 이미지를 극대화해서 그거를 동화 같은 컨셉이라 녹였고 음악 자체도 굉장히 어떤 그런 밝은 이미지들을 많이 녹여냈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자기의 어떤 그런 정체성, 어른인가 아이인가에 대한 정체성의 고민도 넣었고 그런 측면에서 되게 잘 프로듀싱된 앨범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가 이제 가인의 파라다이스 로스트라는 음반이 있는데 이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가인? 예예. 어. 그 옛날에 파라다이스 로스트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게 노래가 파라다이스 로스트고 하와네요 앨범 이름이. 하와? 예. 이 앨범이 또 굉장히 프로듀싱이 잘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 이 파라다이스 로스트 같은 경우는 신라건이잖아요. 컨셉에 맞춰서 앨범들의 곡들이 다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본인의 어떤 그런 섹시한 이미지 성적 매력 있는 이미지를 극대화하면서도 그거를 어떤 유혹 그러니까 이게 남자를 유혹한 게 아니라 범지구적인 유혹이 뭐죠? 그걸 이제 그런 성경을 모티브로 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근데 굉장히 잘 살렸어요, 그거를. 그런 측면에서도 되게 프로듀싱이 잘 돼 있다. 어. 그리고 곡의 어떤 이 앨범 안에 있는 수록곡들의 그런 아이덴티티들이 다 연결돼 있고 그런 이미지에 맞춰서 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케이팝도 약간 그러한 이제 프로듀싱 역량이 생겨나고 있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 아. 뉴진스도 대표적인 거죠. 뉴진스의 토끼 앨범 이제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토끼 앨범도 굉장히 잘 프로듀싱 돼 있고 음. 그 이미지에 맞춰서 음. 기존에는 막 그냥 앨범 내면은 곡 그냥 다 때려 박고 막 그런 거였는데 맞아요. 그런 약간 시대적으로 트렌디한 뭐 그쵸. 멜로디나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데 급급하고 그쵸. 약간 앨범 전반의 컨셉이 통일성 있게 유지되고 그런 게 많이 없었던 기간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과거에. 맞아요. 아직도 그런 측면들이 많고 팬들이 어쨌든 좋은 음악들을 그냥 다 넣어 줘야 되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그런 일일이 다 프로듀싱을 하려면은 쉽지도 않고 되게 음악적으로 어떤 앰비션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고 하긴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 케이팝에서도 엑디즈도 저는 쪼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아예 그룹 자체가 그렇게 프로듀싱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네요. 네. 너무 길게 한 것 같은데 이게 사람들이 길이니까 안 듣더라고. 원래 좀 짧게 했어야 되는데
저는 예, 한 40분 끝내려고 했는데 이미 1부에서 40분이 끝났어요. 이럴 수가. 그래서 여기서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길어지면은 안 좋아요. 들지 않을까. 오늘의 케이팝 노래 한 곡 추천해 주시고 끝내시죠. 액티즈 러브 앤 피어. Love and Fear. 네. 아, 좋습니다. 요즘 굉장히 잘 듣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저도 락 좋아하니까. 예. 그거는 좀 헤비하잖아요. 그거는 약간 그냥 약간 제이락에 가깝고 오. 되게 평범한 제이락에 가깝고 헤비한 건 이제 뭐 인스테드라고 있는데 이제 윤도현이 피처링 했는데 오. 그롤링으로 합니다. 약간 진짜 브링 미 더 호라이즌 그렇네요. 하는 그런 거여서 오. 헤비한 거 좋아하시면 그쪽을 들어봤는데 뭐 저는 러브 앤 피어가 가장 이게 균형이 잘 맞는 락과 이제 그런 대중적인 또 잘 맞는 거라 생각을 해요.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청자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액티즈를 한번 같이 빠져보시죠. 아주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케이팝에 대해서 자세하게 좋은 시각을 좀 저희에게 전달해 주셔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뭐 같이 즐겁게 얘기 나누는 게 좋은 거죠. 어디 가서 얘기할 데도 없습니다. 맞아. 이제는 할 수 없어 이런 얘기. 그래서 저 요번에 아주 잘 얘기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네. 저도 좋았습니다. 많은 걸 배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얘기를 또 같이 하시죠. 좋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